네, 지금 먼저 이제 주요 사설들도 저렇게 일제히 이재명에 대한 신속한 재판으로 대선 전 결론을 내야 된다고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우선 이 최근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콕 집은 헌법 84조 해석 논란 어떻게 보세요? 그 헌법 84조라는 게 뭐냐면은 대통령은 재직 기간 중에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형사상 소추에는 그 재판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재판이 진행돼서 유죄가 선고되면은 확정되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네, 사실 그거는 좀 약간 헌법 해석상 좀 잘못된 해석입니다. 네, 헌법 84조에서 소추를 받지 아니한 데에 재판이 포함되냐 안 되냐 갖고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소추라는 개념에는 형사소송법에 보면 소추라는 개념을 정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공소제기하고 재판의 수행을 합친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추 개념에는 기소만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은 기소만을 생각하고 그 재판 진행은 이미 기소된 재판은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 같은데, 네, 이 소추에는 재판 진행도 포함되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왜 그러냐면 또 그 법 해석 개념 해석상도 그렇고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도 네, 헌법 84조가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를 금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형사소추가 돼서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국정에 전념하지 못함으로써 국가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막자는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은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반드시 만약 기소되면 당사자가 모든 재판에 참여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해야 될 시간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국가적 손해이기 때문에 이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정상적인 해석은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입법 취지상 대통령이 수사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해석하는 게 옳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런 면에서 게다가 또 소추에 재판이 들어간 건 명백하기 때문에 84조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당선됐을 경우에 재판이 진행돼서 형사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당선이 무효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법의 예, 근본 취지라고 하는 것이 예, 대통령을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피고인으로는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게 어쨌든 취지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저희가 관련된 기사들도 좀 몇 개를 예, 띄우려고 원래 했었는데 뭐냐면 이게 법원장 재판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예, 이게 이제 사법부의 최대 이 현안인 재판 지원 문제 해결하려고 각급 예, 법원이 도입한 이 법원장이 직접 이제 재판을 하는 제도를 얘기를 하고 또 이게 일부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예, 저렇게 몇몇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거를 가지고 예,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기소된 수원지법, 서울지법에서도 저 법원장 재판하면 올해 안에 예, 1심 재판 결과가 줄줄이 나오고 또 예. 3심까지도 줄줄이 이게 가가지고 대선 전까지 빠르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예, 보세요? 그건 뭐 좀 약간 좀 너무 네, 법제도에 대해서 잘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좀 잘못된 기대고요. 네네, 사실 법원장의 직접 재판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법원장이 재판도 할 수 있는 거지, 법원장이 뭐 직접 재판하는 제도가 별도로 있어야지 법원장이 재판하면은 절차상으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다만 그 법원장 직접 재판을 가끔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재판이 하도 저 판사 부족으로 재판이 적체된다 그러니까, 네, 법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판장이 일종의 그 무슨 쇼 비슷한 전시 행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 기본적으로 법원의 법원장이라는 직위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법원장이 처리해야 될 법원 행정 업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법원장이 자기가 해야 될 고유의 업무인 행정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재판을 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법원장이 결정을 내려야 될 행정 업무는 지연되거나 적체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법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해도 충분히 법원이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건 결국은 법원장이라는 자리가 불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장은 재판을 할 시간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행정 업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뭔가 법원이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네. 법원장 재판을 한다는 거는 그 법원장 재판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적보다는 네. 쉽게 얘기해서 민원이 폭주한다 그래서 시장이 민원실에 가서 앉아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는 거고 똑같은 그 전시행정이거든요.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원장 직접 재판 제도가 적용이 불가하다면 여태 이렇게 불가한 건 아닌데 네.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재판들 이렇게 지연된 게 참 네, 심각한데 이거 그럼 어떻게 신속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법원장 재판에 대해서 법원장이 재판했더니 뭐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더라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건 사실은 법원장이 재판을 하면은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재판장이 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원장이 진행한 재판은 사실은 뭐 제가 그걸 직접 보지 않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서 모르겠지만은 진짜 뭐 복잡하고 오래 걸린 사건을 법원장이 개입해서 신속하게 막 정리한 것들이 과연 그렇게 많을지 좀 의문스러운데 재판 지연에 있어서 특히 저 정치적 사건의 재판 지연은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형사소송 절차를 이용해서 재판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지연하는 전략을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장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여론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피고인들의 소송 지연 전략이 그대로 끌려가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만약에 재판장이 직접 그 재판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뭐 똑같이 그렇게 되지 별도로 이게 만약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라서 소송이 빨리 진행돼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제도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이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아, 이미 존재하고 있다. 예. 네. 그게 뭐냐면은 공판 준비 절차라는 거고 집중 심리 제도라는 건데 네. 이게 형사소송법 뭐 220 몇 조에 가면은 있습니다. 220 보자. 제가 뭐 지금 못 찾겠는데 226 조인가 뭐 하여간 근데 이런 것들이 집중 심리 제도를 공판 준비 절차를 통해 가지고 네. 공판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충실하게 진행하면은 그 단계에서 그 증거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확정짓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그 당시에 제시되지 않았던 증거나 뭐 나오지 않은 주장 같은 거를 차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차단하게 되면은 그 공판 이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한 소송 지연 전략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판 준비 절차에서 그런 걸 이미 다 걸러내기 때문에 네. 이걸 하면은 이제 앞으로 예기치 않은 요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미 공판 준비 절차에서 너희가 주장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지연이 잘 안 되게 할 수 없게 막을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집중 심리 제도는 재판 기일을 이렇게 집중해 가지고 그 기일을 좀 빨리빨리 잡아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소송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번 그 이재명 대표 네. 재판 같은 경우에 수원지방법원 재판 같은 경우에 공판 준비기를 한 석 달 정도 충실히 하고 난 다음에 그 재판을 진행하면은 적어도 한 6개월 내에는 재판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지금 준비된 거 볼까요?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법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낸 이 최재형 전 의원이 입장을 냈는데, 이분이 또 이제 법원장 출신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 이재명 재판의 경우에는, 네, 핵심은 이거다. 재판 전의 가장 큰 원인은 이재명 대표 측이 대부분 관련자 진술 증거에 동의하지 않고 부동의하고 그에 따라서 수백 명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째로 검찰이 신속한 재판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증인 신청을 과감하게 줄여서 핵심 증인들에 대해서만 증인 신청하고 재판부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적절한 재판 지휘로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이 재판부가 적절한 재판 지휘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그럼 방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집중 심리 제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꼭 그건 아닌데요.
네. 일단 집중심리제도가 이제 형사소송법 267조의 2에 있는데 네. 이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뭐냐면은 공판기일 심리를 집중해서 하고 네. 만약에 심리가 2일 이상 걸린 하루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일 매일 재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집중심리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부득이하더라도 2주를 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심리를 하게 되고 공판 준비 절차를 거치면 사실은 뭐 한 달 안에도 절차를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네. 게다가 특히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이화영 씨 재판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제 사실 심리가 돼서 그 변호인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없고 기존의 증거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데 불구하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최재형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증인 신청을 좀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씨 사건에서 이미 대부분의 증인들이 다 증언을 했을 거기 때문에 네. 그중에서 정말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다라는 증인들 뭐 많아봤자 10명 안 넘고 한 5명 정도면 될 텐데 네. 그 5명 정도만 증인으로 신청해서 증인신문을 하고 일단 나머지 이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증거 부동의를 하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증거 신청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대신에 이화영 씨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했던 증인신문 조서를 이건 법원에서 만든 문서 아닙니까? 네. 이 증인신문 조서를 재판부에다가 증거가 아니고 참고 자료로 내면 됩니다. 참고 자료로 내서 이건 증거는 아니니까 우리가 증거로 채택 안 해도 되는데 참고 사항으로 증인신문 조서를 한번 보십시오. 뭐 그런 식으로 내서 그것만 해도 충분히 유죄의 심증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암만 소송 지연 전략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집중심리제도와 동시에 이런 식으로 증거를 정리해 버리면은 사실은 이 재판은 일주일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이제 최 전 의원 얘기대로 검찰이든 그다음에 법원이든 의지만 있다면 예, 이거는 신속한 재판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만약에 검찰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예. 이게 이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건 또 이제 또 그거대로 이제 법원이나 재판부에 대한 이 어떤 이 여론의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재판부의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향한 의지가 있는가 여부의 문제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또 통상적인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기일 잡아가면서 사건을 질질 끈다면은 그것은 결국은 재판부와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론을 내릴 의지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이화영 그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해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재명이 그래서 추가 기소가 됐는데 바로 지금 이 사건을 담당할 1심 재판부가 오늘 정해졌어요. 예, 바로 이화영 1심 재판부가 담당하게 됐더라고요. 예, 예. 이재명에게는 대형 악재겠는데요? 예, 그렇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일단 만약에 좀 다른 재판부라면은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안에 대해서 법원이 네. 좀 그래도 좀 뭐 충실한 심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 소송 지연 전략에 좀 응해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화영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으면 사실 이 재판부는 이 사건의 내용을 이미 충분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뭐 온갖 그 수단을 동원해서 소송 지연을 노린다 하더라도 이런 지연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죠.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이재명 대표 측이 처음에 머리 떠올리는 것은 재판부 기피 신청일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화영 사건에 대해서 이미 소송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 예단이 형성돼 있으니까 재판을 기피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재판부 기피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유는 기피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기피를 당할 수 있지만은 기피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뭔가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친족 관계 같은 게 있는 경우 그런 거 아니고는 기피 대상이 안 되거든요. 네. 이건 전혀 기피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내봤자 기피를 가 인정되진 않고 회피 같은 것도 해당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과거 법원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재판을 중지하고 음. 법에 재판 중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중지하고 그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게 또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어떨 때 몇 달 걸리기도 하는데 결과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다 이러면서 막 기각을 빨리 신속하게 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사실 형사소송법 제20조에 보면은 네.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게 명백한 경우에는 바로 기각을 할 수 있고 계속 재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기피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이 형사소송법 제20조를 적용해서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계속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법원이 과연 그렇게 할지는 제가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네. 뭐 이번 재판부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제일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절차대로 의지만 예. 있다면 절차대로 해도 충분히 시간 단축해서 최대한 예. 신속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민주당이요, 이재명의 녹취록에 대해서 아니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몇 번 하기는 했거든요. 이 부분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결국 이 내용이 예, 우리가 위증이란 것은 네. 선수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 당시에 전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 같은 경우가 본인은 스스로 자기가 기억도 나지 않고 직접 체험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한 관계로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일단 자백을 했습니다. 예, 이미 했습니다. 그렇죠. 자백을 하면서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은 네, 이재명 지사가 그때 그 정치적인 사건이고 타겟을 그러니까 이재명을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뭘 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사님 잘 기억도 안 나고 그 당시는 제가 그 당시 이미 그 선거철이었기 때문에 수행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병량 후보의 캠프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와 같은 논의와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거기에다 얘기했죠. 대고는 예, 들었다고 하면 되지라는 취지로 좀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 당시에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 결국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란 걸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경험을 못했지만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기억에 반해서 증인의 기억에 반해서 어떤 그 위증을 하도록 교사했다라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왜 자꾸 중간에다가 뭐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하면 된다라는 그런 멘트를 몇 번씩 하지 않습니까? 네네. 왜 그런데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최근에 이재명의 한때 장비 돈 결의를 했다라고 네. 하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보자라고 했다는 유동규 씨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예, 예. 이재명이 본인이 이제 당선은 됐죠, 경기지사로. 그런데 그 당시에 경기지사 되는 과정에서 이게 그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억울하게 자기가 누명을 썼다라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선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그때 김병양 씨의 그 증언에 따라서 무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죠. 그랬었죠. 근데 유동규 씨의 어떤 진술에 따르면은 그 당시 처음에 바로 이재명이 전화했는 것이 아니고 네. 처음에는 이재명이 형님이라고 부르고 또 그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 선대 본부장인가 위원장인가를 했으며 이게 그 허가 신청을 이 사람한테 하면 다 들어줘서 허가방이라 불리웠던 예.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김인섭 그 대표 얘기하는 거죠? 김병양한테 예, 그렇죠. 예. 김인섭 씨한테를 예. 통해서 김인섭 씨가 야, 이거 좀 그 이재명 좀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는 그런 그런 전화를 했었다는데 그걸 거부를 했고 그렇게 되니까 이 정진상이 또 전화를 했다. 어허. 그런데 정진상의 그 요청에도 거부를 하니까 이제 지금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지사가 전화를 했다라고 그 유동규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인 게 무슨 말이냐면은 평소 때 이재명 그의 스타일 상으로는 예. 텔레그램이라든가 음. 아니면은 아이폰 그 아이메시지를 통해서 전화하는 게 아니면은 전화를 극도로 꺼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다가는 이게 그 김진상 씨가 증언을 하면서 불리한 진술을 할 것 같으니까 이게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전화했다. 뭐 그 맥락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수사나 아니면은 그걸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유동규 씨의 진술에 따르면은 이재명이 전화하기까지 그런 배후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번 통화 내역을 보면은 예. 막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는 목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점잖으면서 이렇게 부탁하는 듯한 목소리는 그런 배경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컨대 이제 아이폰을 통하는 어떤 전화라든가 아니면 그건 녹음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텔레그램 하면 전화가 녹음이 안 되지만 이게 상대방이 녹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것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예측을 하고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발을 했을 것이다라고 그 유동규 씨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녹음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실제로 녹음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뭘 전화를 하면서 막 어떤 강압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떤 굉장히 부탁하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런 맥락이었다라고 지금 유동규 씨는 진술을 하고 있고 또 그걸 넘어서 이번에 공개된 것뿐만 아니고 결국 그 김모 씨 그러니까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위증했다는 걸 자백을 하면서 그런 전화를 받고 이후에 진짜 그 증언 처음엔 승낙을 했지만 나중에 직접 또 재판하기 전날이 되니까 진짜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가려고 하니까 이재명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번 전화에 있는 사실대로 말해달라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앞에 지금은 다른 게 다 생략된 상태에서 녹취록만 공개됐지만 이 이재명 경지사가 김진성 씨에게 전화했던 그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은 거절하는데 이게 이재명 지사가 부탁을 하니까 대권도 있고 좀 안 됐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했다라는 그런 위증의 경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떤 위증의 어떤 그 처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이 결국에는 자신의 측근들과 그리고 또 하여튼간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끈질기게 요청을 해서 결국에 위증교사에서 자신한테 유리한 위증을 얻어냈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이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위증을 했냐 했을 때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고 또 밝힌 있나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처음에 이재명을 위해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김인섭 씨. 김인섭 씨라고 하는데 사실 그 무렵이 언제였냐? 그 위증을 하고 했던 그런 때가 2018년 5월 이런 무렵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은 그때 뭘 하고 있었냐 하면은 이 김인섭 씨가 그러니까 그 김진성이
위증 교사 받은 위증한 예, 사람이 그 비서가요. 예예 그 한국 그 하우징이라고 하는 김인섭 씨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김인섭 씨가 그때 뭘 하고 있었냐 하면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백현동 그러니까 그 자연 녹지에서 준 그 주거 지역으로 종 상향을 4단계나 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됐던 사안이 있지 백현동 사업이요. 않습니까? 예. 김인섭 씨가 최근에 원래 2월 달이었습니까? 올 초였는 것 같은데 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정바울 이 대장동 그러니까 백현동 사건의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사업주죠. 거기로부터 암만 뭘 해도 이게 종상향이 어려우니까 그거를 저기 김인섭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김인섭이 실제 정진상이한테 가서 이거를 부탁을 하니까 종상향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그거는 종상향 예. 함에 있어가지고 부탁을 받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컨설팅에 성공을 하니까 성공 보수로 얼마를 받기로 했느냐. 75억이나 돈을 받기로 했어요. 네. 그걸로 해서 김인섭이 실제로 실형 5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 그때 실무를 담당했던 게 그 김진성 씨인 거죠. 그런데 아. 그 무렵에 이 위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그 무렵에 75억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위증 부탁을 했는데 이 제명으로부터 그 부탁을 받고 안 하면은 그 돈 못 받으면 어떡하냐. 어허. 이런 처벌에 따르는 위험보다도 오히려 내가 위증을 함으로써 이 75억을 김인섭이 받고 그 75억 중에 자기 몫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나 못 받을까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위증을 했다라는 그런 위증의 동기까지 법정에서 지정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에는 또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아마 그런 어떤 전후 증거들이 나와서 작년 9월 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바로 이 문제 김진성에 대한 위증 교사는 이미 소명됐다라고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했다고 보면은 무리 없는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판사는 이재명이 줄 돈 75억 원을 가지고 너 이거 받을래 안 받을래 나 이거 줄 거 있다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어떤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해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예. 이 녹취록에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네네. 그 위증을 했던 그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예. 그런 말은 그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그 당시에 김인섭 씨가 어쨌든 75억은 받아야 되고 그래야 그렇군요. 자기도 돈을 받는데 예. 혹시나 이거를 이재명 대표의 부탁을 받아주지 않으면은 이거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부탁을 받고 위증을 했다라는 증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증을 원래 보통 사람이 너 법정에 가서 거짓말 해줘 그런 식으로 부탁을 받으면은 못하지 않습니까? 겁나서. 그냥 위증하면 그럼요. 바로 감옥 보통 사람 가는데. 못하죠. 그런데 위증으로 인해서 처벌받는 위험보다 예. 그로 인해서 얻게 될 이익이 훨씬 크다라고 아마 본인은 판단했을 것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추정하는데요. 예. 물론 그러니까 제 추정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김준성 씨의 진술에 따를 때 그렇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죠. 예. 예. 그나저나 이재명의 위증 교사 혐의 이 정도면은 거의 빼박이다. 확실하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재판 이제 막 진행은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분들이 지금 관심사가 그렇다면 도대체 이거 판결 언제 나오냐 여기에 좀 관심이 좀 모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교사 받아서 위증을 했다는 사람은 다 자백을 하고 네. 이 김진성 씨에 대한 재판은 이미 종결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거 잘못하면 저 무서워요 하면서 빨리 선고해 주세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판부의 어떤 그 공범에 대한 사회적 안전성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실제로 그 사건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빠르면은 8월 달까지는 재판을 마치겠다라고 8월이요? 했고 오호. 보통 8월이 마치면은 예. 한 달 정도 선고 기일이 잡히니까 한 9월 달에는 빠르면 9월 달 한마디로 이번 추석 전에는 예.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에 대해서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 뭐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처벌이 아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이 구속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그 이재명 대표와 뭐 완전히 비슷하진 않지만 위증 교사했던 사건으로 언론 보도가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예. 6월 14일 날 전 안산시장이 어떤 그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예.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어허. 이게 위증 교사라는 일이 결국 위증을 했고 그것을 처벌을 하는데 위증이란 것은 뭐겠습니까? 예. 판사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을 막는 거짓말을 통해서 위증을 통해서 정당한 판단을 받는 것을 못하게 하는 이른바 사법 방해하는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재판부를 속이는 죄다라고 생각해서 재판부로서는 그런 죄, 그러니까 위증죄는 상당히 엄격하게 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정 구속된다는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설령 단기 실형이라 한다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자백이라도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초범이면은 모르겠는데 딱 잡아떼면서 관련된 증거가 지금 뭐 짜깁기 했네, 뭐 검사가 뭐를 어떻게 배유를 했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반성의 기미가 없이 법정에서 재판부를 속였다라는 것에 대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종합하면은 형이 뭐 1년 전후하고 법정 구속을 당할 가능성 저는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안산시장도 뭐 징역 10월에 법정 구속이 됐다고 한다면요. 똑같이 위증교사로. 전 안산시장입니다. 현 예. 안산시장이 아니고. 예. 예, 전 안산시장. 예. 그렇다면은 뭐 전 경기지사인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법정 구속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최진년 변호사와 함께 지금 현재 새롭게 공개된 이재명 대표의 그 위증교사 녹취록과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 그리고 김진성 씨는 왜 위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